사인이 안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좀 이 문화에 대해서 좀 미리 알아보고 왔어야 됐는데 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넘어가지를 않는 것 같아요. 잠시만. 이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주셨는데 이들을 저는 대구 교육대학교에서 현재 교직 중이고요. 그 이전에 이제 경상교육대학교에서 있다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제 소속이 계속일까요? 어제도 학술대회 갔을 때 경상국립대학교 이렇게 명사를 주셔가지고 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교육대학교 강의자 오시니까 또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프린트 다시 해주세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기는 학교가 아니니까 사실 이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제가 제 소속을 또 오이코스 인문연구소를 하나를 더 적었습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말의 의미가 집, 거주하는 곳, 사실 뭐 이코노미라고 해서 경제학이라는 의미도 사실 그 안에 들어있긴 하죠. 근데 경제라고 얘기하는 게 근대에 와서는 그게 사회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그 이전에, 근대 이전에 오이코스라고 얘기한다면 사적인 공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공간이라고 얘기하면 정치적인 영역, 공론의 장이 이제 공적인 영역인데, 그렇죠? 그런데 경제적인 영역이라고 얘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사적인 영역에 넣었고 그런 부분들은 어떤 정치적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간주를 했고 또 오이코스라고 얘기하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러한 사적인 것, 소소한 것, 우리가 거대 담론 속에서 배제되어 왔던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는 어떤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세상이 된 계기가 있죠. 기후위기가 닥쳤고 비로소 우리가 위기 앞에서 우리가 오만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그동안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이코스 인문연구소도 그러한 의미에서 이름을 지었고 학교에 공동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50여 명 계시거든요.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부터 각 영역에서 문화적인 영역에서 이제 강의하시고 심지어 기후학 전공을 하신 분들, 생물학 전공하신 분들 각각 다양한 전공을 하신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한 영역에 있지 않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 자체도 중요하죠. 우리는 대개 보면 끼리끼리 모이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학계에 가면 의학 선생님들만, 또 철학계에 가면 철학 선생님들만 있는데 이제 철학계에서도 이제는 철학이 아닌 바깥에 계신 분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같이 이제 논의를 하는 자들이 마련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문성의 영역이 끼어질까봐 다들 두려워하다가 다들 어색하니까요. 우리가 항상 해오던 패턴이 있는데 외부에서 오게 되면 전혀 다른 패턴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충돌이 오겠죠. 낯설고 이상하고 그동안 우리 낯설고 이상한 것을 좀 거부해왔던 것은 아닐까. 이제는 좀 낯설고 이상한 것을 즐겁고 재밌게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아까 실수했을 때 여러분들이 웃어주신 것처럼요. 이제는 점점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우리 낯선 것들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든다. 흔히 얘기했던 순종, 그리고 단일한 것 이런 것들이 강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은 착각이었다. 사실 생물학적으로 살펴보면 연결되어 있는 삶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거죠. 이제 강하다는 표현을 안 쓰고 싶어요. 강하다, 약하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인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런 말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 강의 주제에서 제가 어제 발표할 때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학교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교육생 문제로 들어갔는데 철학회에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참 거부가 많이 와요. 오랜 전통 속에 철학은 어떤 실제하는 것들을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어떤 정신적인 것 또 만일에 물질로 넘어가게 되면 정신과 분리해서 물질만 얘기하려고 하는 경향 여러 가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사고가
사실 학계가 그렇잖아요. 굉장히 학계는 보수적인 곳이에요. 한번 기본이 정착이 되면 그것을 바꾸려면 오랫동안 논의를 하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런 삶에 대해서 몸 닫고 있고 소중하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항감 없이 아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것 같은데 학회는 좀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어서 어제도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할 건데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이 강의는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를 최근에 신유물론 등 새로운 이론에서는 상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관, 서로 관계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잖아요. 서로 관계한다는 말이 되게 좋은 말인데 왜 갑자기 이 상관주의, 인간 중심주의라는 말이 훨씬 더 이게 직관적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왜 상관주의라고 얘기할까? 이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쯤인가 그 유아여대 쪽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인간 중심주의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어차피 인간 사회인데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 인간주의라고 얘기하면 될 걸 굳이 중심이라는 말을 넣어서 또 불편하게 만들 이유가 있나. 제일 중요한 건 인간들 사이에서의 삶도 고단한 삶이 많은데 우선 인간들을 돌보는 게 더 옳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간적 관점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인간의 범주 속에 들어가 있고 제가 동물이나 사물의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책상이 아닌 거잖아요. 책상이 아닌데 책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기만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게 그러한 관점에서 보고 있다. 저는 인간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는 정도의 인간주의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인정을 해야 되고 그런데 제 관점만 옳고 다른 존재들의 관점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겠다. 어떤 경우에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쪽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인간들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다. 또 심지어 나만 그런 관점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니까 타인의 관점이 있지만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고 라고 할 때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간 중심주의, 인간주의라는 말을 좀 조심해서 차라리 상관주의, 항상 뭐뭇에 대해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뭇에 대해서 있다라고 얘기하면 누구든지 나든 너든 그 모든 존재들이 자기와 상대해 있다라는 그냥 독립해 있다라는 것을 존중하지 않고 항상 나와 관계에 있어야만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이웃이라고 얘기하고 공동체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바깥에 있는 존재들을 생각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공동체가 너무 끈끈하고 결속력이 다져져 있는 공동체를 지향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외부로부터.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주의도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느슨한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제5위 코스에서 다양한 연구자들이 모여 있고 또 회원들끼리만 모이는 장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행사는 열린 행사이거든요. 누구나 올 수 있게. 그게 느슨한 공동체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이 이 공동체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상관주의도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뭇에 대해서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자. 뭐뭇에 대해서만 있는 것. 그냥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있고 그것을 내가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좀 보류하자. 그럼 어떻게? 그냥 만일에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면 들어주는 자세죠. 내가 이해했어 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거, 관심을 가져주는 거. 이게 상관주의를 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인간 중심주의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미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대에 폭력, 경제적 폭력도 폭력이니까요. 그리고 착취, 억압,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야기시켰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옳을 것인가에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지점에서 저는 존재한다는 것,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은 철학자들 사이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존재한다는 것과 가치는 사실 철학 사이에서 구분해 왔거든요. 존재이고 이 존재가
옳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예를 들어 칼이 있으면 이 칼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항상 가치 문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최근에 이제 신유물론적 입장이거나 뭐 사변적 철학이거나 새로운 철학의 입장에서는 대체로 존재와 가치를 구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하지 말자는 거죠. 있는 그 자체로 그것은 소중해. 이게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존재 자체를 있다는 그 자체를 존중하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그 존재의 내재적 가치를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이 이론을 제가 하는 이 이야기들은 거의 이제 신유물론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죠. 신유물론은 물질에 대한 새로운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의 내리기거든요. 그런데 늘 이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조금 걸려요. 왜냐하면 유물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오직 유자의 물질이잖아요. 오직 물질밖에 없다. 그간에는 유물론이라고 얘기할 때 물질이 우선이고 정신적인 것이 부수적으로 본다. 그리고 물활론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물질에 활력이 있다. 그럼 예전에부터 고대에서부터 이야기가 되어왔던 건데 그 말들을 두고 다시 신유물론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에 어떤 활력이 있다는 것을 넘어서 저는 물질과 정신의 이분법을 해체하는 것이 신유물론적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들 그렇게 묻죠. 그래도 사유라는 것이 있고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합화한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유물론이라는 단어가 계속 논리적거리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학술대에서 발표한 내용은 물론 하몬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아닌데 하몬이라고 하는 젊은 사회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물질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객체라고 얘기하자. 그러면 왜 하필 객체냐? 차라리 주체라고 하지. 우리는 모두 주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옳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어요. 저는 몸 주체이다 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주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객체를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모두가 객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간의 주체 중심에서 행해왔던 것들을 좀 조심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객체라고 하는 말을 또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객체, 물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인간, 정신 부분이 아니라 물질, 객체 그동안 항상 뭐뭐에 대해서 평가만 받고 판단되어져 왔던 위계 질서 속에 하위 단계에 있던 이 존재들을 우리 흔히 사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대 당론 속에 그런 문제들은 일단은 판단의 영역에서 빼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공생의 길을 제시하는 것, 이것도 신유물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물질과 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근대 이분법적 구조인 거죠. 이분법적 구조이고 이러한 이분법적 구조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알려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 기본으로 삼고 있는 신유물론이고요. 이거는 우리에게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책이에요. 제 오이코스 회원들이 함께 이제 공조로 냈던 책인데 이 안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물 돌봄, 자연 돌봄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단계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이나 사물에까지 마음이 안 가시는 분들도 사실 계세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문제 삼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자리가 일단 따뜻해야 되는데 그 따뜻함이 다른 사람의 따뜻함을 뺏어서 착취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거지만 우선 내 자리가 따뜻하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같이 따뜻하게 지내는 것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선 자기 자신이 건강할 것 그리고 힘들면 먼저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힘을 낼 것 이것부터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긴 하지만 그는 동시에 모두가 죽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를 버리고 누군가를 위하는 것은 저는 추상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에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각자 자기네들이 하는. 자, 신유물론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죠. 핸드폰, 타짜,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때 다들 생명이 뭐지? 그게 생명인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학술적으로 생명에 대한 정의가 그렇죠. 분명하게 내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생물학, 사회학적 생명. 그러니까 각각의 학문적 영역에서 생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합의하는 생명은 있지만 그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신비는 아직 남아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아직 논의 중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살아있으면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애매하잖아요. 어떤 것을 지능이라고 할 것인가. 메를호프티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지능, 이성 이런 것들이 지각의 2차적 성질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무의식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몸으로 행하는 것. 내가 마치 인지는 못했지만 저절로 알게 되는 몸적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또는 어디에 갔는데 뭔가 쎄해 뭐 이런 느낌. 이게 몸적 상황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맞는 거 알죠? 예.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육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몸지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근대 이후에 이성을 감성이나 몸지각 위에 두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쎄함이라고 하는 말들을 그냥 너 기분 탓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어쩌다 우연히 들어맞았네 라고 계속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적인 행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몸의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몸의 행위가 사물과의 관계를 더 밀착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던 철학자들이 비리노 라트로, 로지 브라이도티, 브라질에는 과학자고요. 제인 베넷, 그리고 도나 헤로웨이, 캐런 마라드 등이 있는데 또 무수히 많은 철학자들이 있는데 제가 책을 썼을 때 신유물론자들이라고 일부러 여성을 뽑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선취하다 보니 전부 다 여성이고 우리는 라트로가 남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신유물론적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공저 속에 저도 한 꼭지를 넣었는데 거기에서 여성주의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 신유물론에서 기시감을 느낀다. 그래서 그동안 여성주의에서 우리가 느꼈던 그런 감정을 느낀다. 바로 이거죠. 이제 그동안 아까 오이코스 얘기했을 때 가정의 영역은 여성의 영역이었잖아요. 사소한 영역이고 그리고 공적인 영역을 위해서 가정의 영역은 밑바탕에 깔려야 되죠. 항상 돌봄이라는 것은 어떤 거대하고 명분 있는 대명분 있는 일들을 위한 어떤 걸음의 역할이고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은 아는데 그 소중함의 가치를 사실 다 잊고 사는 거잖아요. 잊고 사는데 우리가 그 소중함에 대해서 말해줘라고 얘기하면 또 좀 구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내는 거죠. 인간이 기득권을 세상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돌봄의 의미를 우리가 불러내고 또 남성의 기득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성의 돌봄의 가치를 불러내고 이렇게 우리는 상대적으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물들 사이에서도 어떤 동물은 더 힘이 있겠죠.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어느 점에서 모든 점에서 강하지는 않아요. 어느 점에서는 강하고 어느 점에서는 약할 거예요. 서로 스스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구조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깨달으면 도움의 손길을 낼 수가 있겠죠. 자, 존재한다는 것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빙이라고 얘기하지만 한자로 이렇게 표기가 되잖아요. 한자어와 영어가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있는 것을 다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근대 철학에서는 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했죠. 왜냐하면 감각에 대해서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근대 철학자들은 제가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기분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음식도 먹고 취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향기도 역겨울 수가 있습니다. 제 몸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만큼 감각적인 것은 존재한다는 것을 다르게 파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감각적인 것은 이성의 활동을 통해서 객관화시키려고 계속 노력을 하죠. 그래서 객관화되어 있는 이 사실에 나의 개인적인 느낌은 또 삭제됩니다.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존재 자체로 들어가 봐야 돼요. 그리고 존재 자체가
조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것들. 근데 제가 여기에는 고양이, 강아지, 나무, 돌멩이 다 존재라고 하는 것 부정을 하지 않을 거지만 그게 이제 요 안에 있는 해바라기 속에 다 들어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가 이건 AI한테 부탁했어요. 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래?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무정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알 수가 없는 미지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사변적 사고라고도 얘기하는데, 사변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이 아닌 경험을 넘어서 있는 것이죠. 경험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사유할까? 라고 얘기하는데, 경험되지 않는 것을 사유하는 것은 상상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상상을 통해서 있을 거다, 존재할 거다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제 목소리가 작죠? 감사합니다. 데카르트가 문제예요. 이 사람은 되게 훌륭한 사람이고 근대 철학에 문을 열었고 근대의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긴 한데요. 이 사람 때문에 사실 근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긴 해요. 우리가 철학사에서 제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중세로 넘어오면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근대로 넘어오면 데카르트, 이렇게 맥락을 학생들에게 잡아주거든요. 기본적인 이제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 주요 인물들인데, 데카르트가 바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몸을 자동 기계로 파악하게 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기계론적 세계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오리가 있는데 데카르트는 저 오리의 몸이 저렇게 돼 있다고 얘기해요. 기계인 거죠. 그러니까 오리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마찬가지예요. 데카르트에게 있어서 인간도 자동 기계예요. 그런데 오리와 인간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인간에게는 정신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방법사설이라는 책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에게는 이성이 모두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져 있다. 동물에게는 없다. 이런 생각은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미 했었고요. 이성적 영혼, 감성적 영혼, 심리적 영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데카르트는 그러니까 그래도 영혼이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철학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데카르트에 오게 되면 그냥 없는 거예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고 모두가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성적인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가? 그건 교육이 덜 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몽주의 사상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두가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성을 개발해서 깨어내는 거. 이제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을 길러낸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계몽된 자와 계몽되지 않은 자가 딱 나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계몽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그게 있죠. 제가 박사학위를 받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제 견해를 얘기했을 때 학회에서 받아들이시진 않죠. 너가 뭘 알았어? 아직까지 공부가 충분히 되지 않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그럴 수가 있고 또 뭐 박사가 된 게 다 하나 이런 의문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운전면허증 따자. 박사학위는 면허증이라고 생각해요. 면허증을 따면 일단 운전할 수 있으니까. 하겠다고 나니까 무슨 말을 해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허증은 중요하구나. 박사라는 게 별게 아니라 실제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구나. 그러면서도 이 제도가 되게 우스운 거죠. 이 제도권 속에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제도권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모습들이. 기계론적 세계관. 그러니까 모던타임즈 영화 보신 적 있죠? 저희 기계론적 세계관을 얘기할 때 항상 저 그림을, 저 포스터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부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품이기 때문에 제가 몸을 다친다? 그럼 병원에 가서 수리를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적에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해주시는데 저의 아픈 따위는 아무 그냥 고려를 안 하는 거예요. 발차기 그냥 떼버리고 아파요 막 그러면 엄살 부린다고 뭐라 그러고, 원래 치료를 아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는 게 너무너무 무서웠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많이 바뀌었잖아요. 환자가 얼마만큼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합니다. 예전에는 기계론적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참아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교체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이를 안 먹고 마취를 안 한 상태에서도 수술을 하면 빨리 회복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고통이
다른 병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해서 가급적 고통을 안 주려고 하는 쪽입니다. 일부러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옛날에는 그렇게 고통을 자랑스러워했을까? 우리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들 희생, 고통 이런 말들을 그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희생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발전을 하지 않아도 내가 조금 덜 먹어도 되지 않나? 같이 먹을 수만 있다면 이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자, 기계론적 세계관은 모든 자연 현상은 물질의 질량과 운동이라는 기계적인 법칙에 따라서 설명된다. 근데 이런 세계관이 마련된 것은 물론 이제 데카르트를 제가 들었지만 제가 철학자이기 때문에 데카르트를 든 거고요. 과학계에서는 뉴턴이겠죠. 뉴턴의 이론과 데카르트의 이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라이프니츠 이런 철학자들은 거의 기계론적 세계관과 같이 맞물려 갔었어요. 그래서 근대의 학문은 특히 근대의 철학은 보편 과학이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나 수학을 가장 그렇죠. 이론을 설명하는 중요한 토대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이 기계라는 것은 데카르트도 해부학을 했거든요. 해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눈 망망에서도 우리가 바깥에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어떻게 상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데카르트가 실패했던 게 뭐냐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성에 들어가는 것을 그림은 그렸는데 그 들어오는 지점은 이성과 물질이 만나는 지점이 어딘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온다라는 비약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송가선이라는 가설을 만들어내요. 이 뒷꼭지 부분에 송가선이 있어서 내 손끝이나 말초신경을 통해서 또 눈으로 통해서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그것을 정신으로 전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후에 이제 의학자들이 그런 건 없더라. 데카르트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아무튼 데카르트의 목적도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어떻게 연결하지 계속 그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말년에 정면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정면이다, 감정이다. 이 감정이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연결한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정신적인 것 중에 좋은 것, 정면적인 것 중에서 좋은 것은 영혼으로부터 오는 정력.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오는 희열이 영혼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음식을 먹거나 뭐 춤을 추면서 오는 정력은 감각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별로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것은 정신적인 것은 무조건 좋다. 몸에 관련된 것은 좀 그렇다. 뭐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왔던 겁니다. 자, 그런 문제들이 기계론적 세계관을 차지했고 그러한 구조의 틀이 바로 이거예요.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철학에서는 이 실체 기능을 되게 중요하게 쳐다봅니다. 데카르트가 정신적 실체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오리 얘기했잖아요. 오리는 작은 기계예요. 그거 물체잖아요. 물체. 실체예요. 실체. 그리고 영혼은 물질과 상관없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실체예요. 그러니까 실체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온 말인데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연결이란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실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규정하고 나니 생물학적으로도 이 두 실체가 만나는 지점을 못 찾고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실체가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죽어있는 것이니까 없다고 치자.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 시대 지금 컴퓨터에 정신이 업로드되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이 시대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데카르트적 사고에 있는 영화들, 그 영화들은 인간의 몸을 없애는 거예요. 왜냐면 몸은 결정등이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 몸이고 병든 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로 대체해버리는 거죠. 기계로 대체해서 그 정신을 컴퓨터 속에 업로드시키면 나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될 수가 있는 이제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트랜젠덴스인가? 예, 보셨어요 혹시 그 영화인데? 네, 그 영화인데 그 영화 속에는
그 영혼이 박사가 컴퓨터에 업로드되고 난 이후에 그 박사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박사였죠. A라는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요. A라는 박사가 B라고 하는 컴퓨터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영혼이 실체로 있기 때문에 몸이 바뀌었을 뿐 그 사람은 그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영화 속에서도 보면 체인지 되었을 때 내 몸이 바뀌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스타일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몸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현실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이 사회에 따라서 사람이 변한다는 말 있죠. 저 사람이 저기서 청소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기업의 회장이 됐다고 칩시다. 사람이 달라져요. 자리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달라지면 당연히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정신적 실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지점이 이건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존재해요. 그래서 간혹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입어든 마음이 중요한 거고 정신이 중요한 거지 라고 얘기했죠. 그건 주장인 거예요. 현실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방법. 이게 이제 데카르트의 방법인데 어떻게 해서 데카르트는 그런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을까라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데카르트는 중세를 거쳐서 근대로 넘어가는 그 지점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중세는 어떤 사회였냐면 서양에서, 이제 동양이 아니라 서양에서 기독교, 중세는 신이 중심이 된 그런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신의 권위에 의해서 전달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권위에 의존해요. 모든 진리들이. 그때 신의 권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라서 설명되는 이론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이라는 말 대신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이라는 말에 이제 데카르트가 화가 난 거죠. 내가 왜 자꾸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따라서 내 학문을 이야기해야지. 이제 화가 난 거죠. 나는 학문이라는 것은 그러한 권위에 기대지 않고 이성의 합리적 이성에 기대어서 학문을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의심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당시에 수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등장을 했죠. 여전히 데카르트는 수학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 방법도 영역과 기납의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의심을 합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쩌면 3일지도 몰라. 그런데 악마가 내 귀 속에 속삭이는 거죠. 아니 2야. 그래서 원래 3이 2가 됐을지도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이제 악마의 가설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꿈이죠. 우리가 장자지몽 알죠. 그와 똑같은 생각을 이제 데카르트도 한 거예요. 현실과 꿈의 차이를 나는 모르겠어 라는 거. 그리고 감각적인 것, 꿈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감각적인 것, 모든 것들이 의심 가능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했을 때 발견한 게 내가 의심을 하네? 라는 거였어요. 의심하는 나는 의심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컴퓨터 속에 있든 내가 꿈을 꾸는 나이든 또는 나비이든 할 것 없이 의심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나이다. 이게 바로 포기투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정신적 실체를 도출하게 되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나르시시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데카르트적 사회는 우리는 전부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얼굴을 바라보는데 실제로 내가 내 얼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는 타자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제가 집에 있을 때는, 혼자 있을 때는 정말 귀찮아가지고요. 정말 귀찮아가지고 네, 좀 볼품이 없습니다. 누가 문을 열면 문을 열어주기가 너무 그냥 띵동하면 못 열어요. 왜냐면 이 모습을 어떻게 보이냐. 차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떤 상태인지. 아마 비슷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밖에 나오면 사람이 좀 맑음해지거든요. 타자의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타자를 그렇게 현실에서 살아가는데도 타자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내가 나 자신만을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해서 갇힌 영혼이라고 하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근대의 문을 활짝 열었지만 그 문 밑이 벼랑 끝이었다는 것을 본인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리고 타자와 소통할 수 없다. 자기 이론으로는, 그 이론으로는 타자와 소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르시즘적 이론,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속에 정신이 갇혀버리고 자기 혼자서 자기만의 세상을 살아가고 바깥에 있는 존재들은 전부 다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고 이 물질은 죽어있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좀 안타까운 얘기 하나 해볼까요? 아까 오리 이야기까지. 이제는 뭐 동물들이 뭐 자동 기계라고는 생각을 안 하죠.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육식을 하잖아요. 육식을 하는데 그 자동 기계라고 하겠다는 데카르트의 생각도 참 아이러니하긴 해요. 그만큼 아마 교체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봄날이 되었을 때 강아지를 데리고 솥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마 그런 생각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밖에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동물들에게 고통이 없고 감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먹거리로서 얼마나 부드러운 육질을 줄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렇게 해서 그 고기를 나무에 매달아 놓고 해서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 강아지에게 옛날 아버지들 이제 바깥에서 힘든 일을 하시고 들어오면 화풀이를 강아지에게 한다. 이놈은 이놈에 하면서 이렇게 주어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고단함을 얘기하지 한 번도 그 강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걸 얘기해보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참 이게 나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는 회사에 가서 그것도 자리잖아요. 네, 우리는 항상 타자적인 입장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생각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토론 모임을 하는데 아주 김민배의 술금정치에 대해서 읽었거든요. 푸코의 생명정치하고 대립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생명정치는 복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들, 일반적인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간다운 삶을 누릴 것인가. 동물복지 이거하고 생각해 봐도 돼요. 복지는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뭡니까? 제가 좋은 걸 취하면 좋지 않은 걸 누군가에게 반드시 가게 되죠. 자유라는 것은 모두가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왜냐하면 자유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지 못하는 뭐 경제학에서는 그걸 기회비용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생명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을 깜빡 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나중에서 어머 참 내가 미쳐 못 봤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민배는 생명정치보다는 죽음정치, 그러니까 배제되어 있는 것을 먼저 보면 나머지 복지는 저절로 형성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제인 베넷이 신유물론 책 속에서 들어온 이야기들 중에서 제인 베넷의 이야기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여기 쓰레기라고 얘기하고 제가 또 우리 또 이곳에 쓰레기의 반격 또 분해에 가지고 토론을 좀 했는데요. 여러분들 쓰레기를 요즘 뭐 미니멀리즘 해가지고 자꾸 버리는데 이것도 유행이 돼가지고요. 그냥 버리는데 쾌감을 느낀다. 그리고 또 사요. 네. 저도 처음에는 버리는 게 집이 깔끔하고 저 자신을 위해서 버렸는데 쓰레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나도 지금 계속 살아있는 것들을 버리고 있는 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오이콧을 하면서부터 예전에 우리 전부 다 아나바다를 하긴 했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기를 했는데 이런 영역들이 그냥 가정의 영역이 아니라 돌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호 돌봄이고 모두의 돌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 할 것 없이 모든 공적인 영역으로 확산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무언가를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방을 뒤져봐요. 내가 혹시 그 버리는 것을 쓸만한가? 그런데 있는데 굳이 쌓아두고 사는 그것도 나쁜 습관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죠. 나눠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됐으니까 동료들에게 나 이거 있는데 혹시 쓸래? 안 그러면 당근에 팔아서 소소하게 1,000원, 2,000원 벌어서 커피를 사 먹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생각은 못할 수도 있어요. 분해의 철학 속에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음식 쓰레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나면 그 안에서 뭐가 생기죠? 처리를 안 하면 벌레가 생기겠죠. 미생물이 발생하고 악취가 생길 거예요. 우리 너무 더러워서 당연히 버려야 된다라고까지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쓰레기들이 사실은 인간하고 상관없이 자기네들만의 생성 과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원래들이 생겨나잖아요. 그 원래들이 우리하고 친하지 않을 뿐이에요. 사람들도요, 결이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결이 다른 사람과 꼭 같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결이 다르지만 이 결이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결이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나와 결이 맞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는 결이 맞지 않은 사람을 버려버린 모든 사회에서 모든 관계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걸 마치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게 들어온 것은 남들에게도 들어온 거야. 그러니 남들에게도 같이 못하게 하는 게 나의 도덕심이야 라는 착각이요. 저는 쓰레기 논의에서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생물이라는 그런 벌레들을 나와는 맞지 않아서 나의 세계에서 보내긴 하지만 걔네들이 악이나 결여된 것이나 나쁜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마저도 살아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여기는 옷, 뭐 이런 옛날 제품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 변 같은 거 화장실 그리고 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하거든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건 그게 정의고 최선이고 아름다움이다라고 얘기해요. 제 몸속에 있는 음식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몸 안에 있을 때는 아름답죠. 왜냐하면 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니까요. 그런데 몸 밖으로 나왔을 때는 우리는 더럽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있을 곳에 없었기 때문에 더럽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저에게 들어온 거지. 그 똥은 우리 강아지 똥 옛날에 동화책 드릴 것 같잖아요. 딱 그거예요. 그 똥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요즘 생태 공동체에서는 생태 화장실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곳에 다른 것이 개입을 해서 인간이 개입하면 그건 나쁜 것이 되지만 다른 것이 개입하게 되면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순환돼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제임 베넷은 바로 사물 권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들은 힘을 가지고 있다. 자기만의 생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1월 초부터 지금 이제 전국 각지에서 사물들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상으로는 사물들 또는 물질들의 생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그 방법을 못 찾고 있다가 사물의 의회라고 생태 공동체에서 만들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참여를 못했는데 제 아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게 어떤 거냐면 물론 그게 이제 정답은 아닐 거예요. 저는 대표성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대표가 그 구성원들의 모든 목소리를 담아낼 수는 없어요. 일부만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대표는 궁여지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세상에서 사물들이 어떻게 관여할 것인가? 이게 사물 정치라고 얘기하거든요. 레스 파블릭이라고 얘기하는데 레스가 사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사물들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인간들끼리만 논의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이론들 속에서는 방금 마이크 잘 얘기해 주셨잖아요. 제가 멀리 있으니까 힘이 들어가서 자꾸 몸이 이렇게 갔거든요. 이렇게 가까이 주시니까 되게 편하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 마이크를 의식하지 않으면서 제 생각이 좀 더 자유로워졌어요. 즉 우리 강의 속에 이 마이크가 차지하는 역할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 모든 사물들이 우리와 함께 이 강의의 장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그냥 부수적인 부속품이 아니에요. 이 사물들은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하지만 다르지만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는 동등한 존재다. 그래서 평평한 존재론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물권력 생기적 유물론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사물들도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와는 미약한 힘,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다르다는 것에, 차이라는 것에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기입을 좀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사람하고 싸우다가 화가 나가지고 난 너 이제 안 싸우려고 나는 너하고 다르잖아. 그냥 그렇게 해서 다르니까 우리 세상 얘기하지 말자 했는데 저 그만해가지고 진짜 맞아 죽을 뻔했어요.
다르다는 말을 마치 이렇게 그분이 듣기에는 나는 너보다 똑똑하니까 너하고 생각할 가치가 없어 이렇게 받아들여준단 말이에요. 저 진짜 그 생각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더 악화가 돼가지고 오히려 제가 설명을 하고 잘못했다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강의를 갈 때는 다르다는 것의 의미를 자꾸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다르다는 것에 차별을 두지 맙시다. 저 아직까지 무서워요. 네, 말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상황 속에서 말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A라는 말이 좋은 의미지만 저기서는 그게 굉장히 나쁘고 불쾌한 말일 수도 있거든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 그런 실수는 우리가 누구라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수도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또 그쪽에서도 상대가 실수일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서로 이해를 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되겠죠. 자, 바위와 인간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연결된다라고 얘기하면 전체주의를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똑같다. 저는 이론론을 좀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보통은 이론론 하나라고 얘기하면 이론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론론이라고 얘기하면 차이가 없어져요. 차이가 없어지면요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면 내 생각을 보다 힘이 강한 사람에게 흡수가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원론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다원론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다원적 세계, 다양성이 인정되는 세계는 성장할 수가 없다. 저 그건 인정해요. 성장은 못해요. 그런데 성장이 참 좋은 거라고 안 본다는 거죠. 왜 굳이 성장을 해야 돼? 지금 이 안에서 내가 풍요로우면 되는 것이지. 성장과 발전이 인간 중심적 세계가 성장과 발전에 인간 중심적 사고가 있고 그러한 인간 중심적 사고와 성장과 발전이 지금과 같은 기후위기를 불러왔고 그리고 대멸종 시기 앞에 우리를 놓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면이 아닌 공생을 위해서 우리는 사물에 대한 즉 타자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책을 이제 썼을 때 편집부에서 이걸 만들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떡하지? 이걸 다른 분들이 받아들일까? 제 의도와 상관없이 쓰는 물론 제 의도이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다가가기 위해서 가급적 보면 충격적인 얘기를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딱 해놓고 이제 이미 다 인터넷에 올리고 이럴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쳤다. 누구가 책임을 져야 될까? 지금 자연, 배제되어 있는 자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자연 네가 책임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래 되는 건가? 그러다가 또 한편으로 다른 쪽에서는 아니 자전거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온갖 비판에 다 부딪힐 수 있는 말이에요. 자, 어떻게 책임을 질까?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바로 자연에게 권리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게 법적 권리가 없다는 말은요, 시민으로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 얘기를 했을 때, 저 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정신간전하죠. 예, 그는 자기가 법적 권리를,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책임, 법적 권리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현실적으로 질 수가 있죠. 그냥 사람은 감옥에 가두고 그 자전거는 폐기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근데 바로 폐기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무섭긴 하니까 그런 합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에게 쓸모가 없어서 버린다가 아니라 그렇게 고장이 났으니까 고장이 나면 우리를 해치는 거잖아요. 그럼 고장나는 것을 해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식의 책임이라고 하는 걸 부여한다는 거죠. 자, 라투르가 바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과속 방지턱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과속 방지턱 얘기를 방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제가 운전을 하고 가요. 과속 방지턱이 있어요. 제 차가 망가질까봐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요. 근데 보통의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는 제가 판단하고 행위한 행위죠. 그런데 라투르는 그게 아니고 과속 방지턱이 내게 말을 한 거예요. 너 서! 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가 반응을 한 거다.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인간 중심에서 판단했던 것을 사물 중심에서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서양에서는
이런 과속 방지 등의 잠자는 경찰관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라투르는 인간이라고 부르지 말고, 물론 이제 인간 중심 세계에서 인간이 대표성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탁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원탁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누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상습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행위자 연결만 이루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과속 방지턱도 고양이도 인간도 모두가 행위의 효과로서 드러난다. 그래서 행위자라고 얘기하자.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또는 과속 방지턱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행위자, 행위성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다라고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헤르웨는 이 얘기를 해요. 실뜨기가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실뜨기를 할 때 사실 패턴이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 하다가 졸려요. 근데 이 실뜨기의 흥미로움은 상대가 어떻게 이 실뜨기를 만드는가에 따라서 이거 새로운 모습인데 하고 또 해보고, 예전에 안 했던 이 모습 가지고 하는 게 실뜨기잖아요.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 능력을 기르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누구 한 사람이 갑자기 나 그만할래 놓아버리면 이 실뜨기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아까 라투르가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의 효과로 우리가 드러난다. 드러났을 때 똑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르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실뜨기가 늘 다른 모양을 가지듯이. 그러니까 라투르가 행위자 연결만 이론을 얘기했듯이 헤로웨는 인간 능력 키우기를 위해서 바로 이런 실뜨기의 자리를 가지고 온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사이보그, 공동체 생성, 반려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이보그는 잠시 사이보그는 기계와 인간 간의 공동생성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제 적당한 나이가 되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요즘 아이들은, 한 10대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한대요. 난 AI와 결혼할 거야. 이런 얘기. 우리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미 서로 다른 세계들을 가지고 있고, 아까 다양성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들의 다양성, 그게 잘못된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안 맞을 뿐이지. 걔네들은 걔네들의 세상을 만들어 갈 거기 때문에 존중을 해줘야 돼요. 다만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는 방법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되게 유명해요. 여기 보면 키워드가 있고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거 호랑이인가? 이 뭐죠? 하여튼 동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자. 네, 이게 반려종이에요. 우리는 동물과 더불어서 고양이나 강아지와 더불어서 살고 있죠. 그런데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자주 제 눈에 들어가고, 저도 그래요. 저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약을 좀 자주 먹는 편이거든요. 어머니가 뭐라 그러세요? 몸이 안 좋은데 자꾸 고양이들을 그래가지고 되나요? 쟤도 나 때문에 안 좋은데 서로 안 좋은데요. 어떡하라고? 그리고 웃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공기중으로 서로 오염을 시키고, 이제 감염이죠. 일종의 감염. 감기 걸린 사람들끼리 서로 감염 만들게 마스크 쓰고 있는데, 고양이나 개하고 있으면서 밥 먹으면서 침 튀기고, 개도 짖으면 그 분말이 저한테 오고, 이 말이 뭐냐면 서로에게 이미 감염되어 있고 섞였다는 말이에요. 개와 고양이와 인간과 하여튼. 그래서 반려종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이라고 부르기엔 이게 너무 많이 섞여 있을 거야. 그리고 강아지라고 부르기에도 많이 섞여 있을 거야. 어디까지를 강아지라고 부르고 어디까지는 인간이라고 해야 되기가 애매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인간과 개라고 부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려종이라고 얘기하자라고 얘기하고, 기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이보그라고 얘기하죠. 저 지금 마이크 대고 목소리가 크게 나오잖아요. 기계가 제 목소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 목소리예요. 이게 사이보그예요. 저 안경 끼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자, 이거는 아주 약한 사이보그인 거고, 강한 사이보그는 몸에 심장에 기계 심장이 들어간다든지, 아까 인간의 몸을 도구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데카르트처럼 인간의 정신이 이것을 쓴다라고 얘기하면은 물질과 정신이 구분되어 있는 건데, 지금 신유물론자들이 말하는 것은 기계는 기계의 권리와 능동성을 가지고 있고 나와 함께 연결되어서 제3의 신기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심장을 가진 기계 심장이
있는 신변이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기계 심장이 있기 때문에 기계 심장이 아니었을 때와 다른 신변이라는 거죠. 매 순간 다른 존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그러죠. 왜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 옛날에 당연히 안 그랬죠. 오늘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 옛날에 똑같아야 되나? 옛날하고 나의 본질은 뭐지? 자꾸 자기의 본질을 찾는데 자기의 본질을 찾는 게 아니라 현재 나의 상태에 집중하는 것이 나의 본질이에요. 각각의 다른 내가 뭉쳐가지고 누군가가 저건 인간이라고 불리는 신분이야.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하나의 스타일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맨날 어디 가서 막 토하고 전봇대 일을 보고 그러면 왠지 저기 가는 멍멍이하고 비슷해. 그러면 저를 개의 범주에 느껴요. 그게 그냥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욕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제가 보여주는 모습이 보통의 노랑은 노랑, 노랑은 인간이라고 얘기하던 그런 범주 속에 들어가는 것뿐이다. 그래서 저는 여성이라고 불리고 여자라고 사회에서 불리고 있고 인간이라고 불리고 있다 라고 얘기할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이게 아닌데요. 아직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거의 시간이 다 돼갑니다. 그래도 시간 다 맞추고 있어요. 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존재에는 미개가 없다. 제 이야기의 모든 핵심이 이겁니다. 존재의 위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평한 존재론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평평한 존재론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현실적이지 않더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세계가 평평할 수가 있는가? 누군가는 힘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힘이 없다. 우리 장애 이야기할 때도 그런 얘기,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제가 장애학 강의를 많이 하는데 장애를 비상해 무장애 상태로 만들자. 그러면 실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화를 내세요. 실제로. 왜냐하면 내가 장애를 인정을 받아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 안 한다? 그럼 나는 되게 불편한 상황에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해. 네가 장애를 알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철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존재의 권리를 얘기를 하는 점에서 장애와 비장애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평평한 존재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차이를 일관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권리에 있어서 우리는 살 권리와 죽을 권리를 전부 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내게 살 권리와 죽을 권리를 실서 씌운다? 이것은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평평한 존재 속에서 나는 똑같은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일에 제가 팔이 한 쪽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팔이 있는 사람과 똑같은 권리, 그러니까 어디에 나가서 당당하게 내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뭐 아나운서를 한다거나 그럴 때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랬는데 이제는 안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또 그럴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앞을 못 보면 이 사람이, 우리는 보통 사회가 앞을 볼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안해야 되는 거죠. 앞을 못 보는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건축물 구조를 바꾸고, 이 시스템을 바꾸게 되면 우리는 똑같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평한 존재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치료한다는 말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치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정상으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냥 건강하다 라는 말이 차라리 좋지 않을까? 사실 사용하는 모든 말에는 조금의 문제가 있긴 있어요. 문제가 있지만 이런 얘기들은 그래서 대화라고 얘기하잖아요. 대화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변증법이에요. 레데라고 얘기하는 건데 대화를 통해서 진리에 다가가는 거거든요. 대화가 없으면 일방적인 선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각자의 보유선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중요해요. 보유선이 있는데 그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는 보유선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독특함. 저는 그렇게 기준을 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독특함이라는 말을 이제는 좋아해요. 예전에는 쟤는 진짜 독특해 그러면 늘 불편했거든요. 나는 뭐가 다르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옛날 어른들이 문화적인 불만인다고 문화적인 집단이라고 말도 이상해요. 네.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묻힌 듯이 살아라. 그게 사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해서 조금만 튄다 그러면 좀 불편했는데 이제는 신경을 안 써요. 엄마가 맨날 뭐라고 그래. 니는 왜 사람 신경을 안 써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준 거 없잖아 엄마. 그러면 그래도 사람이 보기에 남들이 보기에 아는데 어쩔 수 없어. 그러고 그냥 넘어가요. 요즘에는 옛날 분들은 사회생활을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 또래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책임은 아니잖아요. 어머니 세계에서는 그랬고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유성은 제가 만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각각의 고유성을 드러낼 때 각각의 사이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회적 실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다니엘체로서의 본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처음에 제가 오이코스 얘기하면서 바로 이 얘기했잖아요. 집합체이고 그것은 느슨한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딱 시간 12시에 맞춰서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